한밤중 항구 마을의 작은 실험실, 형광등 아래 놓인 현미경 속에서 제가 본 건 생선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독이 서린 검은 그림자 같았죠. 30년 동안 환경 독성 물질을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 제 이름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암세포를 키우는 물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튀김도 아니고 라면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신선한 생선, 깨끗한 물, 반듯한 포장 용기지만 제가 현미경으로 본 그 속에는 암세포를 2배 빠르게 자라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물질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5년이 지나도 절반밖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경로를 통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이름은 과불화와 합물, 과학자들이 부르는 약자로는 PFAS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부르는 독성 물질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얼굴이 자주 붓거나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노출이 시작된 겁니다. 밤마다 저는 실험실에서 수백 개의 샘플을 들여다봅니다. 그 속에서 반짝이는 독성 입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 물질을 발견한 건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 한 어촌 마을에서 원인 모를 간질환 환자가 급증했어요. 처음엔 바이러스를 의심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제안했어요. 혹시 환경오염 물질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마을의 물과 토양, 그리고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마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과불화와 합물이 검출됐어요.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켰고 그 독성 물질이 물고기 몸속에 축적된 겁니다. 주민들은 매일 그 생선을 먹었고 결국 한 일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는 전국 각지의 수산물과 식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곳곳에 이 독성 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선만이 아니었어요. 포장용기, 생수병, 전자레인지, 랩, 심지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즉석식품 포장재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음식이 독이 되는지, 어떤 습관이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독성 물질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이죠.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음식 하나만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저희 연구소에 자주 오시던 김현숙 67세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던 분이었죠. 튀김, 육류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생선 한 토막씩 챙겨 드셨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고등어를 냉동실 가득 쌓아두고 계셨어요. 현숙님은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챙겨보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고 저녁엔 요가도 하셨어요. 주변에서 건강 모범생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일까 싶었죠. 의아해 하시는 현숙님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선을 매일 드시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현숙님께 혈액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혈중 과불화화 합물 농도가 일반인의 3배가 넘었어요. 결국 원인은 수산물 속 과불화화 합물이었습니다. 산업 폐수가 흘러든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그 독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현숙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신 생선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저는 그날 현숙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뭘 믿고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현숙님은 그날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생선은 주 2회로 줄이고 내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드셨습니다. 국물도 절반만 드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중 과불화화 합물 농도도 절반 가까이 낮아졌어요. 현숙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제 건강을 되찾아줄 줄은 몰랐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해독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숙님처럼 건강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오히려 독을 쌓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현숙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데 왜 오히려 나빠지는지 모르시는 거죠.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였어요. 생선은 무조건 좋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런 상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숙님이 그랬고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30년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실천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와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들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생선 한 토막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방수 기능을 가진 과불화화 합물이 산업 코팅제로 쓰이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그게 고스란히 물고기 몸속에 쌓였습니다. 이 물질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내 반감기가 약 5년이나 돼요. 절반이 빠지는 데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샘플 중에는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특히 높은 농도가 검출됐어요. 이 생선들은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어서 다른 물고기를 먹으면서 독성 물질을 축적하거든요. 작은 물고기가 먹은 독, 그 물고기를 먹은 큰 물고기에게 쌓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겁니다. 유럽 환경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불화와 합물 농도가 높은 지역 주민은 간질환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단순히 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호르몬 교란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만성 피로와 체중 증가를 일으키죠. 아까 말씀드린 김현숙 67세님처럼 매일 생선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높은 농도 검출이 보고됐어요. 저는 현숙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선은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끓여서 국물은 남기세요.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도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장과 껍질 부위에는 농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끓이면 그 독성 성분이 국물 전체로 퍼져버려요. 특히 생선찌개를 끓일 때 내장까지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맛은 진할지 몰라도 독성도 함께 진해져요. 여러분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일주일에 5번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내장을 함께 드시거나 국물까지 다 드신다면 더욱 위험해요. 생선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포장용기입니다. 스티로폼, 사발면, 용기, 냉동 만두 포장 같은 데 널리 쓰이는 폴리스타이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서울대 환경의학센터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고온의 폴리스타이렌 용기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를 담았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8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폴리스타이렌 분자가 불안정해지면서 미세 입자로 떨어져 나와요. 그 입자들이 음식에 섞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먹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몇 끼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박영수 68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배달국을 스티로폼 그릇에 자주 담아 드시다가 위험 증상을 겪으셨죠. 처음엔 단순 위염인 줄 알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미세 플라스틱이었어요. 영수님은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드셨고 그때마다 스티로폼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답니다. 저는 이 영수님께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옮겨 담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열과 마찰이 생기면 입자가 쉽게 떨어져 나와서 음식에 섞이거든요. 영수님은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셨고 3개월 후 위험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의 배달 음식은 어떤 용기에 담겨 있나요? 그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용기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져와서는 바로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야 해요.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는 반드시 옮겨 담으세요.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채로 식탁에 올리지 마시고요. 생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트병 생수에는 1리터당 수천 개의 미세 입자가 검출돼요. 영국 요크대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많은 사람은 혈중, 염증 수치가 2.3배나 상승했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커지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정미자 72세님은 하루 2리터 생수를 꾸준히 마시다가 혈중,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미자님은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들어서 생수를 열심히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죠. 특히 차 안에 두었다가 뜨거워진 생수를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열을 받으면 페트병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더 많이 녹아나오거든요. 저는 미자님께 텀블러와 정수기 사용을 생활화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담으면 플라스틱 성분이 더 많이 녹아나와요. 하루에 생수를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만약 매일 페트병으로 마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미자님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처음엔 무겁고 귀찮으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수 사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전자레인지, 랩 가열도 문제입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스터 랩이 음식과 직접 닿은 상태로 가열될 때 미세입자 발생률이 급증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80도 이상 가열 시 미세입자 발생량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 7배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이선자 63세님은 남은 반찬을 랩 덮은 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간편하니까 그냥 랩째로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저는 선자님께 음식과 랩이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편하다고 바로 돌리면 그 입자들이 그대로 음식에 스며들거든요. 여러분은 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음식에 바짝 붙여서 돌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랩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음식과 2cm 이상 떨어뜨려서 씌우세요. 아니면 아예 뚜껑이 있는 이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자님은 이 유리 용기를 몇 개 장만하신 후로 소화 문제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랩을 거의 안 쓰게 되니 일회용품도 줄어서 환경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즉석식품 포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 밀봉 과정에서 과불화와 함물전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 환경청 조사에서 일부 즉석밥과 사발면 포장에서 기준치 3배의 과불화와 함물이 검출됐어요. 즉석식품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기호 65세님은 즉석식품 위주 식단으로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호님은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즉석밥과 레토르트 식품을 자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괜찮으니까 매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기호님께 즉석식품은 주 1회에서 2회 이하로 줄이라고 권했어요. 포장 상태로 끓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레토르트 포장을 그대로 끓는 물에 넣으면 고온에서 포장재 성분이 음식으로 전이될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엔 즉석식품이 몇 개나 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5개 이상이라면 당장 줄이셔야 해요. 기호님은 그날부터 직접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간단한 국과 반찬부터 만들어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내려갔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직접 만든 음식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마지막으로 국물 섭취 습관입니다. 과불화화 합물은 수용성이 높아서 국물에 잘 녹아요. 국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혈중 과불화화 합물 농도가 1.7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물 문화가 발달해서 찌개, 국, 탕을 거의 몇 끼 먹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자 74세님은 탕류를 즐겨 먹다가 수치 상승을 경험하셨어요. 경자님은 몇 끼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갈비탕 이런 식으로 드셨죠. 국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한 그릇 뚝딱 비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경자님께 국물은 절반 이하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끓인다고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농축돼서 국물에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몇 끼 국물을 다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절반만 드세요. 경자님은 국물 양을 줄이고 건더기를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허전하셨는데 익숙해지니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과불화화 합물 농도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피해야 할 걸 알았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다음 장에서는 화학물질을 줄이는 생활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습관부터 시작해볼까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는 화학물질 전이 위험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뚜껑 텀블러는 열을 가하지 마세요. 외출 시 생수 대신 정수기 물을 담아가세요. 이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셨는데요. 처음엔 귀찮으셨대요. 가방도 무거워지고 씻는 것도 번거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 피부가 맑아지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텀블러 하나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텀블러 매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니세요. 텀블러를 고르실 때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유리 텀블러도 좋지만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어서 외출용으로는 스테인리스가 더 실용적이에요. 플라스틱 텀블러는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뜨거운 음료를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에도 뜨거운 음료가 뚜껑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즘은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아요.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조입니다. 텀블러는 매일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로 소독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생선 내장 제거도 중요합니다. 생선 내장은 과불화화 합물 농도가 가장 높아요.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성 성분이 전체로 퍼집니다. 손질 시 내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리하세요. 혹시 생선을 그대로 끓이시나요? 그러면 독성 물질이 국물 전체로 퍼져버려요. 제가 아는 분은 생선을 손질할 때 항상 내장을 꼼꼼히 제거하셨어요. 내장뿐만 아니라 아가미, 비늘까지 깨끗이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저녁 생선 드실 거라면 내장부터 제거하세요. 생선을 손질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장 부분을 만질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내장을 제거한 후에는 배 속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검은 막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것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최소 3번 이상 씻으세요. 생선 껍질도 가능하면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아래 지방층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기 쉬우거든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껍질을 벗겨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삼겹살 먹듯이 껍질째 구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껍질은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랩 대신 유리 뚜껑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리 뚜껑은 고온에서도 안전해요. 비닐 랩은 가열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은 음식은 유리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세요. 여러분의 냉장고엔 어떤 용기가 많나요? 플라스틱 용기가 대부분이라면 하나씩 유리 용기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무겁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리용기에 담긴 음식은 플라스틱 냄새도 안 나고 훨씬 깔끔해요. 오늘부터 유리용기 하나씩 장만해보세요. 유리용기를 고르실 때는 내열 유리로 된 걸 고르세요. 일반 유리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깨질 수 있어요. 내열 유리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뚜껑도 유리로 된 제품이 가장 좋지만 뚜껑이 플라스틱이라면 가열할 때는 뚜껑을 빼고 하세요. 유리 용기는 관리만 잘하면 반영 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고 냄새가 배지만 유리 용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 투자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소식 실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식은 리토콜산 분비를 높여서 노화를 늦추고 대사를 개선해요. 무리한 절식은 피하시고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저녁 몇 번 일찍 숟가락을 내려놓으실 건가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평소 배부르게 드시다가 8알만 드시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한 달 후엔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셨답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소식의 핵심은 천천히 먹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 걸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숟가락 먹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음식을 꼭꼭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갖는 것도 중요해요. 소식을 실천하면 체내 독성 물질 배출도 촉진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몸은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직접 조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 직접 조리한 음식은 과불화와 함물 노출이 현저히 낮아요. 포장된 상태로 끓이지 마세요. 한 끼라도 직접 조리해보세요. 오늘 저녁 집밥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처음엔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만든 음식 한 끼가 외식 10끼보다 몸에 좋습니다. 간단한 국이라도 직접 끓여보세요. 그 맛과 안전함은 어떤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직접 조리가 어렵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 짓고 계란 삶고 야채 데치는 것부터요. 된장국 하나만 끓여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신선한 재료로 단순하게 만든 음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장을 볼 때는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세요.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최소화하고요. 제철 채소와 과일, 신선한 고기와 생선을 사서 직접 조리하세요. 처음엔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도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세요. 찌고 삶고 굽는 조리법이 가장 안전해요. 튀기는 건 피하시고 기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양념도 간단하게 소금, 간장, 된장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양념과 소스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과불화와 함물과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암세포는 더 빠르게 자라고 바로잡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생수를 많이 마시면 좋다. 랩으로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다. 즉석식품은 편리하고 안전하다. 국물을 다 먹어야 영양을 다 섭취한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생선은 건강식품이니 많이 먹어라.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으니 국물까지 다 먹어라. 이런 상식들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왔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식품 가공 방식이 변하면서 이런 상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생선은 주 2회에서 3회 이하로 먹고 내장을 제거한다. 생수 대신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담아 마신다. 랩은 음식과 닿지 않게 사용하고 가열하지 않는다. 즉석식품은 최소화하고 직접 조리한다. 국물은 절반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불화와 함물과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70%라는 건 정말 큰 수치예요. 작은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이렇습니다. 과불화와 함물이 체내에 쌓여 5년 이상 남습니다.
간질환 위험이 1.8배 높아지고 혈중, 염증 수치가 2.3배 상승합니다. 암세포가 2배 빠르게 자라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원인 모를 피로, 소화불량, 두통, 관절통, 피부 트러블까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되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체내에 쌓인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악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이렇습니다. 체내 독성 물질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소화가 잘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3개월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집니다. 김현숙 67세님은 1년 후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지셨더라고요. 간 수치는 정상이고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숙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요. 박영수 68세님도 비슷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끊고 직접 조리하기 시작한 후 위염이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님은 이제 요리하는 게 취미가 되셨답니다. 정미자 72세님은 텀블러 사용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미자님은 주변 분들께도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하신답니다. 이선자 63세님은 랩 사용을 줄이고 유리용기로 바꾼 후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고 식욕도 좋아졌답니다. 선자님은 유리용기를 보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신대요. 정기호 65세님은 직접 요리를 시작한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사시지만 간단한 요리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기호님은 요리책도 사서 보시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계세요. 이경자 74세님은 국물 섭취를 줄인 후 과불화와 함물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답니다. 경자님은 이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다고 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뜨거운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고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암을 늦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이 용기는 안전할까? 이 국물을 다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속에 쌓인 과불화와 함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해독 효과가 있는지, 어떤 조리법이 독성을 줄이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해독 식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의 놀라운 해독 효과도 알려드리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무 같은 채소들이 어떻게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해독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운동과 수면도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운동이 좋은지, 몇 시에 자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경각심이 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즉석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성 물질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편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고생하고 지금 조금 불편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나중에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